커넥텀 내 의지도 2부. 2. 연결주의. 3. 느려는 섬이 아니다. 느려는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세포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세포는 정자로 나는 느련보다 아주 조금 더 정자를 좋아한다. 정자는 꼬리의 움직임을 추동하는 미세한 동력 장치인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생명의 청사진을 실어 나르는 분자인 DNA가 있을 뿐이다. 털도 없고 눈도 없고 심장도 없고 뇌도 없다. 단지 A, C, G, T라는 정보만이 있을 뿐이다. 뉴런도 보통 세포처럼 핵과 DNA를 포함하는 재미없게 생긴 동그란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세포는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세포체에서 길고 가늘한 가지들이 뻗어나오며 이 가지들은 나무처럼 여기저기에서 갈라진다. 정자는 늘씬한 최소주의자이지만 뉴런은 바로크 스타일처럼 화려하다. 1억개나 되는 머릿속에서 정자는 홀로 수용한다. 그리고 오직 한 개의 정자만이 난자를 수정시키는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경쟁이다. 하나의 정자가 난자에 수정되면 난자는 그 표면을 변화시켜 다른 정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장벽을 형성한다. 행복한 결혼의 결과든 혹은 부도덕한 불륜의 결과든 상관없이 정자와 난자는 일부 일처제로 한 쌍을 이룬다. 이에 반해 뉴런의 경우에는 어떤 뉴런도 섬처럼 홀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 뉴런은 다자 간의 사랑이다. 각 뉴런은 스파게티 가닥처럼 뒤엉켜 수천 개의 다른 뉴런을 포용한다. 이렇게 뉴런들은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정자와 뉴런은 생명과 지능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미스터리를 상징한다. 생물학자들은 정자가 가지고 있는 DNA라는 소중한 정보가 어떻게 인간에게 필요한 정보의 절반을 인코딩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신경과학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광대한 뉴런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지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즉 간단히 말해 내가 어떻게 정신이라는 경이로운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체도 놀랍기는 하지만 신비함에 있어서는 내가 가장 월등하다. 심장이 혈액을 흘러보내고 폐가 공기를 흡입하는 것은 집 내부의 배관 시설을 연상시킨다. 이 과정은 복잡하지만 신비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은 다르다. 뉴런도 일종의 세포이지만 다른 세포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 점은 뉴런에서 뻗어나가는 수없이 많은 가지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 뉴런에는 왜 신경돌기가 있는 걸까? 그들은 왜 나무처럼 가지를 치는가? 나무가 햇빛과 부딪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뉴런은 다른 뉴런과 접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뉴런은 왜 서로 접촉하는 걸까? 당신이 뱀을 보는 순간 돌아서서 도망쳤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눈이 다리에게 움직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뉴런이다. 그렇다면 뉴런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까? 신경 돌기는 숲이나 심지어 열대 밀림의 가지들보다 더 촘촘하게 뻗어 있다. 신경 돌기는 무질서하게 엉켜서 하나의 뉴런이 여러 뉴런과 접촉하게 되어 있다. 두 개의 뉴런이 접촉하는 곳에는 시냅스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뉴런들이 서로 통신하는 연결 지점이다. 하지만 접촉만으로는 시냅스가 생성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시냅스에서는 화학적 메시지가 전송되는데 전송하는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분자가 분비되면 수신을 하는 뉴런에서 이를 감지함으로써 화학적 에너지가 전달된다.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감지는 또 다른 종류의 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간극의 양쪽에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분자 기구가 있다. 한쪽에는 준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소포라는 원 모양의 작은 주머니들이 흩어져 있다. 다른 한쪽의 세포막에는 연접 후 치밀질이라는 검은 솜털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용체라는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구가 어떻게 화학 메시지를 전달할까? 발성 뉴런은 하나 혹은 여러 소포제에 담겨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간극에 배출한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분자들은 간극을 채우고 있는 소금물에 퍼지고 연접 후 치밀질에 박혀 있는 수용체 분자와 부딪히면서 수용체에 의해 감지된다. 신경 전달 물질로는 여러 종류의 분자가 사용된다.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은 원자들이 배열에 따라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다.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었다. 하나의 뉴런이 시냅스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는 극히 소수이며 종종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만 분비하기도 한다. 일단 내가 화학 신호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약물이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약물도 분자이므로 신경 전달 물질과 같은 모양을 가질 수 있다. 뉴런이 화학 물질로 소통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행동한다. 물론 우리는 언어나 얼굴 표정에 더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향수와 같은 화학 물질로 전달하는 메시지로 해석한다. 발전기의 암기에는 페로몬이라는 화학 신호를 분비하며 그 냄새는 주변으로 퍼져 수컷들을 불러 모은다. 뇌 속에 있는 뉴런 사이 화학 신호 이외에 전기 신호도 일어난다. 이 신호들은 뉴런들 내부에서 여행을 한다. 그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 지구상에 어지럽게 얽혀있는 통신 케이블처럼 보인다. 전기 신호는 전선을 따라 움직이듯이 신경 돌기를 통하여 장거리를 이동한다. 그렇다면 두 종류의 신경통신, 즉 화학통신과 전기통신은 어떤 관계일까? 간단히 말하면 지나가는 스파이크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폭발하면 시냅스가 활성화된다. 시냅스의 반대편에서 수용체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감지하고 전류를 흐르게 한다. 보다 추상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시냅스는 전기 신호를 화학 신호로 변환하며 그것을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전기 신호는 축삭을 따라 뇌 속에서 장거리를 이동하지만 다음 뉴런에 직접 도달하지 못하고 화학 신호로 변환되어 시냅스의 간격을 뛰어넘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뉴런에 도달할 수 있다. 시냅스를 통해 한 뉴런이 두 번째 뉴런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 두 번째 뉴런은 세 번째 뉴런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이 과정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뉴런들의 서열을 경로라고 한다. 시냅스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뉴런들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시냅스의 다른 여러 속성들을 탐구하고 있다. 연결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냅스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들은 화학적이거나 전기적이거나 혹은 두 가지 모두 포함된 시냅스일 수 있다. 화학 시냅스는 방향성이 있으며 흥분성이거나 억제성이고 강하거나 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생성하는 전류는 길거나 짧을 수 있다. 시냅스에 의해 자극을 받은 뉴런이 스파이크를 일으킬지 결정할 때는 이들 요소 모두가 중요하다. 뇌를 컴퓨터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유사하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구성 요소들보다 더 영리하다. 뉴런들은 지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기계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만을 한다. 뉴런들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뇌는 어떻게 그렇게 정교할 수 있는 걸까? 사실 뉴런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뉴런에는 지능이나 의식이 전혀 없는 반면 뉴런들의 네트워크에는 지능과 의식이 있다. 당신을 영리하게 만드는 것은 수십억 개에 이르는 멍청한 뉴런들이 조직화된 작용이다. 신경과학의 가장 심오한 질문이 여기에 있다. 지각과 생각, 그리고 그 밖에 정신의 눈부신 유업을 달성하기 위해 뉴런들은 과연 어떻게 조직화되는 것일까? 그 대답은 바로 커넥톰에 있다. 4. 밑바닥까지 모두 뉴런. 정신이란 정말 뇌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만나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생각에 반대한다. 나는 영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하나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왜 영혼의 존재를 믿는 것일까? 종교가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종교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자신은 지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통일된 실체라고 느낀다. 당신이나 나는 하나라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신경과학은 정신의 통일성이란 엄청난 수의 뉴런들이 일으키는 스파이크와 분비를 은폐하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들어있는
자아 개념은 나는 여럿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어느 쪽이 궁극적 실제인가? 여러 개의 뉴런들인가? 혹은 하나의 영혼인가? 신경과학자 크리스토프 코흐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행한 실험에서 신경외과 의사인 이차크 프리는 여러 환자에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축두엽의 내측 부분 혹은 MTL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경활동을 기록했다. 그는 이런 실험을 통해 많은 뉴런들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하게 되었다. 프리드는 우연히 어떤 환자에게서 여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여러 개의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뉴런을 발견했다. 그 환자에게 다른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보여주었을 때는 그 뉴런은 거의 또는 전혀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과감하게 다음과 같은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신이 아는 모든 인사에 대해 당신의 측두엽 내측 부분에는 특정 인사에 반응하여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유명 인사 뉴런이 존재한다. 그런데 뇌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다. TV나 잡지에서 제니퍼 애니스톤을 보지 않고도 그녀에 관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니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녀를 지각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지각처럼 스파이크와 분비로 환원될 수 있을까? 지각은 관념과 자극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반면 생각은 관념과 또 다른 관념의 연관으로 나타난다. 당신이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지각과 생각은 어떻게 작동할까? 시나리오 하나를 생각해 보자. 맑은 날 어느 아침 거리를 따라 걸으면서 문득 꽃 향기를 맡다가 지난 날을 회상해 본다. 회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목련, 빨간 벽돌집, 당신의 첫사랑, 비행기 등 여러 관념들을 생각하고 있다. 당신이 내 이 모든 관념들에 각각 대응하는 뉴런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목련 뉴런, 빨간 벽돌집 뉴런, 첫사랑 뉴런, 비행기 뉴런, 이 모든 뉴런들이 당신이 첫 키스를 회상하는 동안에 스파이크를 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목련의 향기만으로 이 모든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목련 뉴런의 스파이크는 당신이 코에서 오는 신경 회로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런데 비행기와 빨간 벽돌집이 없는데도 비행기 뉴런과 빨간 벽돌집 뉴런이 활성화되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지각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이 모든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흥분성 뉴런들이 시냅스로 상호 연결되어 세포군이라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가설을 세워보자. 실제 뇌에는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더 큰 세포군이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이 연결들이 어떻게 당신이 첫 키스에 대한 회상을 일으키는 걸까? 기억이 떠오른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지만 우리는 누구나 기억하려 해도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하며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로 지각에는 노력이 필요 없지만 기억을 떠올리는 데는 종종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만일 내가 한 개의 세포에 단 하나의 기억만 저장한다면 아마 기억도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기억을 저장하는 데는 여러 세포군이 필요하다. 세포군들이 서로 완전히 독립된 섬과 같다면 세포군이 여러 개라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세포군은 중첩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첫 키스의 기억 중에는 연인이 어머니가 당신에게 레모네이드를 주었던 기억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의 레모네이드는 또 다른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기억들은 첫 키스의 기억과 다르지만 이 두 기억 사이에는 레모네이드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두 세포군은 레모네이드 뉴런에서 중첩된다. 중첩이 가져오는 위험은 명백하다. 하나의 세포군이 활성화되면 중첩되는 뉴런을 가진 다른 세포군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처럼 뉴런들이 무차별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뇌는 각각의 뉴런에게 높은 활성화 역치를 할당할 수 있다. 높은 역치를 통한 방어 메커니즘에는 또한 그에 따르는 위험이 있다. 이는 기억을 떠올리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든다. 시냅스가 연상의 물리적 기반이며 기억은 세포군과 시냅스 사슬에서 생겨난다는 가설은 단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질문과 대면할 시간이 왔다. 기억은 애당초 뇌에 어떻게 저장되는가? 5. 기억의 조립.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기억을 잘못하며 매일 새로운 기억을 추가한다. 시냅스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그 세기이다. 세기는 언제 스파이크를 일으킬지 결정할 때 뉴런이 행사하는 표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시냅스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변화를 재가중이라고 할 수 있다. 시냅스가 강하게 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냅스는 크기가 커짐으로써 강화된다. 시냅스의 간극의 한쪽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있다. 시냅스는 이들을 더 많이 생성함으로써 강화된다. 분비가 일어날 때마다 시냅스는 더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기 위해 더 많은 소포를 축적해 둔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더 많은 수용체를 배치한다. 시냅스는 생성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이 현상을 재연결이라고 한다. 발달 중인 뇌에서 뉴런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한꺼번에 시냅스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시냅스는 두 뉴런의 지점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포, 수용체, 기타 유형의 시냅스 기구들이 이 지점으로 결집한다. 발달 중인 뇌에서도 접촉 지점에서 이런 분자 기구를 없애므로 시냅스의 제거가 일어나기도 한다. 재가중과 재연결은 왜 중요할까? 이 두 가지 유형의 커넥톤 변화는 우리 전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일생 동안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인격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불평하겠지만 노인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재가중과 재연결은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뉴런 하나에는 수만 개의 시냅스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뇌에 있는 전체 1000억 개의 뉴런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시냅스는 그들이 연결하는 신경돌리와 마찬가지로 공간을 차지한다. 만일 모든 뉴런이 다른 모든 뉴런과 연결된다면 뇌의 부피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뇌는 제한된 수의 연결만으로 잘 해나가야만 하는데 이 사실은 연상관계를 학습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냅스가 생성되기만 해서는 뇌는 결국 낭비가 심한 네트워크가 되고 말 것이다. 효율성을 위해 뇌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시냅스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 시냅스들은 먼저 약화될 것이며 이런 약화는 결국 시냅스의 제거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일종의 시냅스의 적자 생존이라 생각할 수 있다. 기억에 관련된 것들은 적자이며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기억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결국 약화되어 제거된다. 새로운 시냅스들은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계속 생성되므로 시냅스 전체 숫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이론들은 신경 다윈주의로 알려져 있다. 이 이론에서는 학습 과정이 진화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생물종이 신에 의해 지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변한다. 그러나 다윈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는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우리는 유리한 변화만을 보게 되는데 이는 불리한 변화는 적자 생존의 자연 선택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경 다윈주의가 올바르다면 시냅스는 지적으로 창조되며 세포군이나 시냅스 사슬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에 따라 산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시냅스는 무작위로 생성되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된다. 달리 말하면 시냅스 생성은 뇌의 학습을 위한 잠재력만 부여하는 멍청한 부작위 과정일 뿐이다. 뉴런들은 경험에 의해 재가중되고 재연결될 수 있지만 유전자도 이와 같은 커넥톰 형성에 기여한다. 사실 커넥토믹스의 전망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것들 중의 하나가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의 비밀을 결국 밝혀낼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다. 커넥톰은 본성과 양육이 만나는 장소이다. 3. 본성과 양육. 6. 유전자의 습관리.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운명의 비밀을 DNA라고 알려진 분자는 이중나선으로 꼬인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가닥은 뉴클리오티드란 더 작은 분자들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뉴클리오티드는 다시 ACGT로 표시되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DNA는 게놈이라는 서열 안에서 이 네 개의 글자가 몇십억 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서열은 유전자라 불리는 수만 개의 더 짧은 분절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는 부모 중 절반은 한 명에게서, 나머지 절반은 다른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따라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두 부모의 유산이다.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전자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설명을 프랜시스 골턴은 본성과 양육이라고 불렀다.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멀리 떨어져 성장했음에도 그들의 성격 검사 결과는 무작위로 선택된 두 사람이 검사 결과보다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격이 IQ보다 더 유연하지만 유전적 요소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포는 여러 유형의 분자 부품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기계라 할 수 있다. 주요 유형 중 하나는 단백질이라는 분자들의 집합이다. 여러 단백질 분자들은 구조적인 요소로 나누어 나무로 지은 집의 뼈대를 이루는 기둥이나 대들보처럼 세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단백질 분자들은 공장의 노동자가 부품을 다루듯이 다른 분자의 기능에 참가하기도 한다. 많은 단백질은 구조적 역할과 기능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DNA는 단백질 합성을 위해 세포가 따라야 하는 지시사항이 들어있어 흔히 생명의 청사진이라고 불린다. DNA가 니클레오티드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듯이 단백질 분자는 아미노산이라 불리는 더 작은 분자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아미노산에는 20가지가 있다. 각 단백질은 특정한 서열의 글자들로 나타내는데 DNA에 사용되는 4개가 아니라 20개의 알파벳이 사용된다. 아미노산의 서열은 게놈 안에서 인접한 유전자에 의해 지정된다. 세포는 유전자의 뉴클레오티드의 서열을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아미노산의 서열로 번역하는 것이다. 세포가 유전자를 읽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을 유전자를 발현한다라고 한다.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된다. 그 세포들은 둘로 분열되고 그 둘이 또 분열하며 신체에 있는 엄청난 수의 세포들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세대에 걸친 분열은 계속된다. 분열하는 모든 세포는 자신의 DNA를 복제하여 동일한 복사본을 후손에 전달하므로 우리 신체 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동일한 게놈을 가지고 있다. 뉴런은 아마도 신체에서 가장 복잡한 유형의 세포일 것이다. 따라서 많은 유전자가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뉴런의 기능을 지원하는데 할당된 단백질을 인코딩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유전자가 왜 뇌에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뇌의 성장과 발달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구세포의 분열을 통해 뉴런들이 생성, 즉 태어나서 뇌 속의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며 가지를 기르고 연결을 형성한다. 이 4단계 중 어떤 단계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뇌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에
뉴런의 생성과 이동은 실제로 완결된 상태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사람이 갖게 될 모든 뉴런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뇌 발달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출생 이후에도 뉴런의 가지는 계속 성장한다. 축삭이나 수상돌기가 전선과 모양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과정은 뇌의 배선이라 불린다. 뇌의 배선이 이루어지면서 뉴런들은 시냅스를 만들어 서로를 연결한다. 나는 앞에서 시냅스의 생성 과정이 뉴런들이 상호작용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무작위적인 것이라 가정했다. 그러나 유전적 조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기 다른 유형의 뉴런들이 분자적 단서로 서로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의 뇌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시냅스가 생성된다. 생후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의 아이의 경우 초당 50만 개 이상의 시냅스가 생겨난다. 시냅스의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서 신경돌기의 수가 증가하고 길이도 늘어난다. 2살 배기 아이는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다. 성인이 되면 시냅스의 수는 최고 정점에 달했던 유아기의 60% 수준으로 떨어진다. 비슷한 방식의 증가와 감소가 뉴런의 가지에도 일어난다. 수상돌기와 축삭은 처음에는 무성하게 자라지만 가지의 일부는 나중에 잘려나간다. 뇌는 왜 그렇게 많은 시냅스를 만들고 나중에 많은 수를 파괴할까? 창조적이라 불리는 많은 행위는 사실 잘못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왜냐하면 창조적 행위에는 창조와 파괴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살 이전에는 시냅스의 생성만 일어나고 그 이후에 시냅스 제거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초기에는 순 생성이 일어나며 나중에는 순 제거가 일어난다. 그러나 두 과정 모두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 심지어 성인의 경우 시냅스의 전체 개수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생성과 삭제 모두가 일어난다. 제거된 시냅스를 보완한 것 이상으로 시냅스의 생성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시냅스의 수가 증가된다.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시냅스의 수의 증가는 학습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결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냅스의 수가 아니라 뇌의 조직인 것이다. 이제 뇌 발달의 복잡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복잡성 과정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수없이 많다. 뉴런이 생성되고 이동하는 발달 초기 단계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소두증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애가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 후기 단계의 이상은 신경 연결의 장애인 연결 이상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뉴런이나 시냅스의 전체 개수는 정상이지만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자폐증과 마찬가지로 정신분열증을 신경발달상의 장애라고 추정한다. 여러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말과 행동, 사회생활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지체를 경험한다는 사실로 볼 때
아마도 그들의 뇌는 어린 시절에 이미 어느 정도의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뇌는 이미 자궁에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기아나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된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들이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자폐증과 정신분열증은 뇌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면서 생기는 신경병리학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며 비정상적 뇌 발달은 유전자의 결함과 환경적 영향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 정신질환은 연결 이상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자. 진정한 치료를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것들을 교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분명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커넥텀은 얼마나 변경될 수 있으며 커넥텀을 변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